자, 반갑습니다. 우리 물리학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부분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 부분이고요. 우리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네요. 그죠? 자, 먼저 안내를 드리면 이 강의를 듣고 이걸 유튜브에 올릴 텐데, 유튜브에 올린 그 강의에다가 그러니까 그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서 선생님 저 누구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한번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의는 45분짜리 두 개가 올라갈 테니까, 물리학은 그 두 개가 올라갈 테니까 거기다가 뭐 각각 다 달아도 되고 최소한 그 둘 중에 한 개는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잘 들었다고요. 자, 이제 우리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빛의 이중성과 그 다음에 물질의 이중성,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죠? 우린 바로 앞에서 빛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공부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식이 등장을 했었죠. 뭐 파동을 일단 횡파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횡파에서 등장하는 마루와 골,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뭐 파장, 진동수, 주기 이런 걸 통해서 파동의 속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빛의 뭐 반사, 굴절, 회절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기억나죠? 뭐 굴절에 관한 법칙, 스넬의 법칙, 그 다음에 전반사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쪽에 우린 빛의 간섭, 뭐 빛의 간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리도 파동이니까 간섭, 그 다음에 물결파에서도 간섭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동일 위상의 파동이 두 개의 전파원에서 발생했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두 파동의 반파장의 짝수배의 경로차를 가진, 경로차가 그 파동의 반파장의 짝수배인 곳, 그 지점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홀수배인 곳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죠? 그게 빛의 파동으로서의 성질이었는데, 자, 이제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학자들, 지금 참고로 이 내용은 지금 우리들 사용하는 완자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PPT를 만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뉴턴이 말한 대로 물체의 운동을 여러 현상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제시한 빛의 입자설은 그때까지 밝혀진 빛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고전역학에서는 빛이 당연히 입자다 라고 해석을 한 거야. 그죠? 뉴턴 하면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얘기였고, 그죠? 봐, 광원에서 빛 알갱이가 쏟아져 나와서 알갱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빛은 입자다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빛이 굴절, 그지? 경로가 꺾인다, 입자가 이동한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빛이 반사한다. 우리는 반사할 때도 벽을 맞고 튕겨나오는 공을 생각하듯이 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매질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동일한 매질이 계속 이어진다면 직진을 하게 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빛은 입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빛은 파동이라는 사람도 조용해졌지. 그러다가 점차 빛에서, 그러니까 입자에서 연애할 수 없는 이런 모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거를 해결하고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1803년에 파동설을 제시하고, 맥스웰, 그 다음에 하위언스라는 학자도 파동설에 힘을 실게 되었죠. 그래서 빛이 입자라면 간섭,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될 수가 없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다. 반사, 굴절 등 전자기파도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맥스웰이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하고요. 하위헌스는 빛이 회절에 대한 얘기이고 이중슬릿 실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자, 이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결론은 참 열악하지. 그래서 결론은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수많은 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했지만 여기 안 지웠네.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다.
하지만 이후에 100년이 지나기 전에 아인슈타인, 설마 여기 아인슈타인 모르는 사람 없겠지.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빛 입자를 가지고 장난을 친 거야.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진, 양을 가진 입자다. 그래서 광양자설을 제시하면서 빛의 이중성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두 개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광전 효과만큼 빛이 입자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이 대학원생들이 항상 문제예요. 그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그 즈음에 대학원생이었던 드블로이라는 과학자가, 이게 지금 대학원 시절의 모습이 아니에요. 빛이 파동성과 입자성을 모두 갖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도, 우리가 흔히 입자라고 불리는 그런 물질들도 파동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아주 대담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대학원생들. 자, 그래도 우리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가볼 텐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빛의 이중성 얘기하면서 꼭 암기해 와야 될 식들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죠? 자, 빛의 파동성과 입자설에 대한 역사는 좀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광전 효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광전 효과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일 때, 그지?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일 때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튀어나오는 현상인데, 자, 여기 봐봐. 이 광전 효과는 뭐 이런 거 항상 우연히 나오잖아. 1887년에 전자기 복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었던 그 앞에서 나왔었어. 여기 헤르츠라는 사람이, 여기 헤르츠라고 써 있었지? 헤르츠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유도코일에서 불꽃을 방전시킬 때, 유도코일에서 불꽃을 방출시킬 때 자외선을 쬐어주면 이게 방전될 때 필요한 최소 전압이 점점 줄어드는 걸 관찰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빛이 그 금속에서 막 이렇게 뭐 에너지 장벽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전자의 방출을 도와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자가 빠져나올 수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전자가 빠져나온다. 전자가 빠져나온다? 그럼 왜 빠져나올까? 이런 거야. 뭔가 자외선을 쪼여줬더니 전자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안 빠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광전 효과가 뭐야? 금속 표면에 빛을 쪼이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튀어나오는 거고, 이거를 광전자라고 나온다. 여기 나온 튀어나온 전자들. 빛 입자를 쪼여주었더니 전자가 튀어나왔다. 이걸 광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 데나 다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금속판에다가 특정 진동수보다 그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을, 이 진동수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동수를 가진 빛을 쪼여줄 때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걸 이 광전 효과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때 튀어나온 전자를 광전자라고 한다. 자, 파동에 의해서 생각을 해본 거야. 에너지는 빛의 세기. 우리 빛의 세기가 밝기지, 밝기. 그지? 그래서 이거에 결정되니까 빛의 세기가 충분하다면 진동수가 작아도 빛 에너지를 계속 축적시키다 보면 결국에는 세지니까 전자가 튀어나가야 될 것 같아. 이게 파동에서 에너지를 축적시킨다는 얘기야. 그죠? 파동 에너지를 축적시키면.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약할 때는 전자를 방출시키기 위해서 에너지가 모여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빛의 세기가 약하더라도 빛을 계속 쬐어주면 언젠가는 에너지가 축적돼서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을까? 그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에너지가 크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 예상을 했더니
그러니까 파동이라면, 빛이 파동이라면 이러한 형태로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광전 효과 실험을 해봤더니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 그러니까 여기 봐봐, 우리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등의 전자기파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빛의 진동수가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이 특정한 진동수라는 말이 좀 있으면 이제 중요한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이거보다 작으면 빛의 세기가 아무리 세도 광전자가 방출이 안 되더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아무리 강한 가시광선을 쪼여줘도 어떤 금속판에다가 이 가시광선을 백날 쪼여줘봐야 전자가 방출이 안 되더란 말이야.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근데 자외선이나 X선을 그 금속판에 쪼여주면 전자가 뭐 빛 에너지를 모을 필요도 없이 즉시 방출되더란 말이지. 따라서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한 개의 진동수보다 크면 한 개의 진동수 또는 문턱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빛의 세기가 약해도 광전자가 즉시 방출된다. 그러니까 N은 빛의 밝기를 뭐 세게 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비춰야 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또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 광전자라고 하는 입자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2분의 1 mv 제곱. 기억나나 이거?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는 관계가 없고 진동수가 클수록 크며,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많이 방출되느냐, 이건 뭐냐, 이거는 이제 빛의 세기가 세면 세지네, 이런 뜻이야. 여기서 빛의 세기에 비례한다는 거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게 뭐다? 문턱 진동수를 넘어가는 그런 빛의 세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특이한 성질이 어디에서 나타나더라? 이렇게 금속판과 광전효과 실험 장치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전효과 실험을 보시면 잘 닦은 아연판을,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금속을 위에 있는 아연판, 아연이라는 금속을 이용한 거야. 원소기호 ZN, 그지? 아연판을 이용한 거예요. 검전기 기억나니? 전하를 띄고 있는지 검사하는 기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검전기를 이용하면 이 물체가 전기를 띄고 있는지, 즉 대전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대전되었는지, 대전된 양이 큰지 작은지, 플러스로 대전되었는지 마이너스로 대전되었는지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는 기구예요. 뭐 별거 없어요. 위에 동전만한 금속 판이라는 게 있고, 거기랑 쭉 일체형으로 연결된, 기억나잖아. 우리 이런 거 본 적 기억 있잖냐? 중학교 때 위에 이렇게 금속 판이 있고요. 동그랗게 이렇게 내려가는 선 연결된 거야. 일체로 밑에 축 처진 금속 박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전기를 띤 물체를 갖다 대면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기억나나?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정전기 유도입니다. 이쪽은 플러스로 이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되면서 여기에 오므라져 있던 금속박이 쭉 벌어진다. 왜 벌어질까? 청력작용에서. 청력, 그지? 이렇게 생긴 게 이게 검전기인데, 이 검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띄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금속판과 금속박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에? 검전기에 플러스 전하의 개수와 마이너스 전하의 개수가 달라진 상황이 발생하느냐. 우리 플러스를 띄고 있는 흔히 말하는 원자 핵은 그쪽에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띄고 있잖아요. 목이 왜 이렇게 잠기냐. 그 녀석은 움직이지 않지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들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야. 심지어 이 검전기 밖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다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건데, 자, 잘 닦은 아연판을 검전기의 금속판 위에 올려놓고 검전기를 마이너스로 대전시킨다. 마이너스로 대전시키는 방법은 뭐 다양하지만,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를 이 녀석에게 한참 동안 접촉시켜 놓으면 마이너스가 이 검전기로 좀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검전기 내부에는 마이너스가 더 많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금속박이
여기 검정기가 위에 그냥 동그라미를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쭉 생겨가지고 밑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띄고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띄고 있다고. 이 속에 플러스가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잔뜩 들어있다는 거예요. 플러스보다 많이.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봐. 처음에 형광등을 실측 조여주면 뭐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여기 마이너스 표시 8개 정도 해놨는데 이 8개의 개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외선 등을 조여주면 있잖아. 아연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자외선 빛을 조여주면 전자가 튀어나가면서 뭐 예를 들어 여기는 4개 다 튀어나갔다고 해보자. 튀어나가면서 이 밑에 있는 4개밖에 안 남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기 있는 곳에 마이너스 2개 그러니까 4개가 나가버렸으니까 튀어나가버렸으니까 이거 가지고 수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좀 웃기는 그림이 됐는데 이 밑에 있는 금속 박이 오므라들어 버린다고. 응? 알겠니? 여기도 봐. 금속 박에 있는 전자도 튀어나간 걸로 해놨는데 아무튼 튀어나가면서 여기 초록색 안쪽으로 오므라들었지? 오므라든단 말이야.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 감소했다는 의미예요. 감소했다는 얘기는 아무리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얘기야. 중요한 건 자외선을 조여줬더니 전자가 튀어나갔다는 얘기야. 이 형광등은 참고로 가시광선이라는 뜻이거든. 가시광선을 조여주면 안 나간다는 얘기지.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 볼까요? 전자기파를 파장에 따라 표현하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시광선 조여줬을 때는 안 튀어나가. 응? 이쪽이 파장이 짧은 쪽이고 이쪽이 파장이 긴 쪽이에요. 따라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을 조여줬더니 튀어나가더라.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그치? 그래 안 그래? 여기다 한번 써볼게.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인데 빛의 속력은 전자기파의 속력은 일정하단 말이야. 그런데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진다고. 진동수가 큰 게 파동에너지의 강도가 세다는 뜻이에요. 파동에너지의 세기는 뭐랑 관련이 있다? 진동수. 정확히 얘기하면 진동수의 제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응? 그래서 진동수가 큰 빛을 조여줬더니 튀어나갔더란 말이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정리를 쫙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광양자설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우리 아인슈타인 형님이 주장을 한, 그죠? 자, 아까 그 형광등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형광등 얘기를 다시 한번 해주면,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아무리 진동수가 낮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형광등 같은 진동수가 낮은 이런 빛을 오랫동안 비추면 서서히 쫙 오므라든다. 이런 일이 생겨야 되거든. 서서히라도 오므라들어야 되는데 뭐 얼마나 오랫동안 실험했는지 모르겠으나 한동안 해도 전혀 꼼짝도 안 하더란 말이지. 그지? 그것 때문에 이제 빛의 파동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자,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1905년에 아인슈타인은 파동설로 설명할 수 없는 광전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입자, 여기서 말하는 건 광양자라고 하는, 그래서 광자라고도 합니다. 광자라고도 하는 이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를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할 때 진동수가 F인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에너지가 진동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 자, 하여튼 이거는 그냥 플랑크 상수니까 그냥 그런 것보다 하시고, 이 광자의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F에 비례한다는 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들 보면 일함수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금속 표면을 비출 때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데 이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에너지를 10이라는 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자를 금속 표면에 쪼여줬어. 그랬는데 전자 하나가 튀어나왔는데 전자 하나가 만약에 6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은 4만큼의 에너지를 감소시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려면 이 4만큼의 에너지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걷다 대고 3을 조여주면 튀어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지? 근데 내가 마침 10을 조여주니까 4를 넘어갔군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을 때 에너지 4만큼이 상쇄되고 6을 갖고 튀어나온다고. 자, 이 6이 뭔 줄 알아?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제 밑에 써 있지만 여기 그지?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10, 4, 6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정리를 하면 좀 편합니다. 뭐 자기 편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자, 이게 이제 한계진동수, 아까 선생님이 문턱진동수라고 썼던 개념입니다.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방출시킬 때 그럼 금속이 뭐냐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죠? 아까 아연판도 있었는데 뭐 철이냐, 구리냐, 알루미늄이냐에 따라 다 다른데 전자를 방출시킬 때 필요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한계진동수 또는 문턱진동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빛이 세도 그 진동수가 한계진동수보다 작으면 아까 얘기했지. 만약에 지금 뭐 선생님이 그냥 예를 든 거야. 4가 넘지 않는 에너지를 3.9를 아무리 쏘여봤자 아무 일도 안 생긴다는 거야. 따라서 광전자가 튀어나가냐 안 튀어나가냐의 여부는 빛의 진동수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응?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럼 진동수가 큰 빛일수록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크므로 광자로부터 에너지를 얻어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크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림 하나 그려보면 금속 표면이에요. 금속 표면이고요. 여기다가 셈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즉 진동수를 제대로 갖고 있는 문턱 진동수를 넘어가는 빛을 쫙 쪼여주면 광자가 가진 에너지지 광자. 그러면 이 속에 있던 뭐가 튀어나간다? 이 속에 있던 전자가 튀어나가는데 이 튀어나갈 때 전자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EK라고 쓰고 금속이 이 녀석을 붙잡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여기는 일함수라고 딱 하게 되면 내가 이쪽에다가 광자가 가진 에너지 여기잖아. 여기 HF라고 그지? HF의 에너지를 가진 녀석을 쏘면 HF를 내가 가진 에너지를 광자를 쏘면 금속이 야 W만큼의 에너지 갖고 있냐? 갖고 있다. 오케이. 그거는 내가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 얘 날려보낼게. 아까 쌤 여기다가 얘를 10이라고 하면 얘를 4라고 하면 얘는 6일 것이다. 요거를 숫자로 써놓은 거예요. 요거를 숫자로. 응? 알았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운동 에너지 6은 10 빼기 4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써있는 식은 그때 광전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공식을 이용해서 써놓은 겁니다. 이 K가 그냥 2분의 1 MV 제곱이야. M은 뭐고? 질량이고 V는 속력이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튀어나가는 광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광자가 여러 개 부딪히면 광자 한 개가 충돌할 때 전자 한 개가 방출되므로 요거 생각 잘해야 돼. 광자 한 개는 전자 한 개하고만 충돌해. 근데 만약에 이 속에 전자를 10개 튀어나오게 한다. 그럼 광자를 10개를 쏘면은 10개 충돌해서 나오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전자가 이 속에 10개밖에 안 들었는데 광자를 50개 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광자 한 개는 전자 한 개랑만 충돌하니까 이미 이 광자가 가진 에너지가 문턱 진동수를 넘어갔다면 내가 전자 10개를 튀어나오게 하려면 10개만 쏘면 돼. 50개 쏴봤자 또 10개밖에 안 튀어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50개가 가더라도 그 중에 10개만 광전자랑 충돌할 수 있다고. 따라서 뭐 지금 말한 거는 광자와 전자가 1대1로 충돌한다는 거였지 금속 표면에 전자가 딸랑 10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엄청 많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한 개가 이 금속이라고 하는 종류가 제법 사이즈가 크고 전자수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빛의 세기가 세면 광자가 10개 충돌하냐, 20개 충돌하냐, 30개, 40개, 50개, 100개 충돌하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도 증가합니다. 응?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거는 전자가 광자 한 개랑 1대1 충돌한다는 거였고, 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다? 빛의 세기가 세면 아주 수많은 전자가 있는 상황에다가 빛을 세게 쬐어주면 광전자의 수도 증가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빛이 밝겠지. 뭐 빛의 세기가 세면 튀어나오는 전자 수도 많겠지. 그지? 그거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그림이에요. 응? 일함수라고 하는 건 그냥 무슨 뜻이야? 금속이 전자를 붙잡고 있는 에너지의 세기. 아까 쌤이 쓴 거 기억나나? 봐봐. 응? 10 빼기 4는 6. 기억나냐 이거? 이게 뭐였어? HF. 그 다음에 얘가 W. 그랬더니 얘가 EK라고 썼었단 말이야. 그지?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게. HF, W, EK. 응? 지금 좌변 우변만 바꿨을 뿐이다. 자, 광자가 가진 에너지가 HF예요. 그러니까 H는 플랑크 상수라 그랬고 F가 크냐 작냐는 거는 진동수가 크냐 작냐를 의미하고 파장 가지고 따져도 된다 그랬어.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전파 중에 감마선이 가장 요게 셀 거야. 근데 아무튼 뭐 그 어떤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 중에 어느 하나인 빛 입자, 광자를 쐈다. 금속 내부에는 야, 요 녀석 내보내려면 전자를 튕겨내려면 몇이 있어야 된다고? 1함수라는 값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1함수. 여기서는 쌤이 1함수를 4라고 놨어. 이거보다 작으면 아무리 그 광자가 여러 개가 막 오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와도 아무리 빛이 세기가 세도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쎄도 광전자는 방출되지 않는다. 그지? 왜요? W가 예를 들어서 4란 말이야. 그런데 HF가 3, 3.1, 3.2, 3.9까지 했더니 안 튀어나가더란 말이지. 그치? 그런데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1함수보다 크면, 선생님 아까 4라 그랬지? 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6을 쐈단 말이야. 6. 그럼 뭐야? 아, HF가 6이 돼버리니까 이랬을 거 그랬나? HF가 6이 돼버리니까 이 4를 넘어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다? 6 빼기 4는 2. 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광전자가 그것도 즉시 방출되더란 말이지. 왜? 여기서 지금 1함수를 넘어갔으니까. 자, 이렇게 빛은 입자성도 갖고 있는데 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봅시다. 우리 지금 277쪽에 밑에 쪽 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떤 경우에도 파동의 성질을 또 어떤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죠? 앞에서 직진, 그 다음에 뭐 굴절, 간섭 이런 얘기 했었고요. 반사도 했었고.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낸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빛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으며 어떤 순간에는 입자적 성질, 어떤 순간에는 파동적 성질을 나타내는 그 중에 하나. 그래서 파동성을 관찰하는 실험에서는 입자성이 나타나지 않고요. 입자성을 관찰하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뭐 광양자설, 광전효과 실험에서는 파동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동성, 회절과 간섭이 대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 회절하고 간섭은 파동이 아니면 나타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입자성, 광전효과. 역시 광전효과는 일종의 충돌에 대한 얘기니까 충돌. 우리 물리학 제일 앞쪽에 충돌 얘기했었지. 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얘기하면서 운동량 보존 이런 얘기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되더란 말이야. 여기 나왔듯이 반사하고 굴절은 입자도 설명이 됩니다. 뭐 당구공 생각하면 돼. 당구공 벽 맞고 튀어나오는 거. 당구공 자기들끼리 맞고 경로가 휘는 거. 이런 것들. 당구공은 입자니까.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빛의 이중성의 증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진 건판에 생기는 상은 빛의 양이 많을수록 또렷해진다. 양이 많을수록. 빛이 사진기 렌즈를 지나 사진 건판에 도달하기까지 빛의 진행 과정은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 직진이라든지 뭐 굴절 이런 것들. 자, 광자가 사진 건판에다가 색깔을 진하게 감광시키는 과정은 빛의 입자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은이라고 하는 성분을 쓰는데 은에 할로겐 화합물을 바른 할로겐 화합물이라는 얘기는 할로겐은 주기율표의 17쪽 원소니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아이오딘화 은, AgI 이런 거 이용하는데 이걸 바른 사진 건판편에 광자가 도달하면 광자는 자신의 에너지를 여기 있는 이 화합물 입자에게 전달하고 에너지를 전달하고 여기까지가 뭐야? 충돌에 대한 얘기야. 충돌. 그리고 이 입자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검은 점으로 남게 되고 이게 사진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옛날 뭐 흑백 사진 같은 거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그런 개념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 정보의 기록 부분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영상 정보의 기록. 잠깐만 먼저 확인 좀 해볼게. 쌤이랑 현장에서 수업하면서 그래프 분석을 몇 개를 좀 더 해봐야겠다. 여기 지금 그래프가 없네. 잠깐만 책 뒤에 좀 확인 좀 해보고. 여기에 그래프가 없네. 그래프가 없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그래프가 지금 빠져 있어서 선생님 좀 확인 좀 해봤어요. 자, 아무튼 우리 책 순서대로 일단 나가는 중이니까 뭐 선생님이 자료를 더 나중에 주도록 하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동영상 찍는 선생님 지금 휴대폰 공기계로 찍고 있긴 하지만 이런 찍는 과정에서도 뭐가 등장한다? 이 광전효과, 광양자설의 개념이 등장하는데 자 볼게요.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 광전소자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태양전지. 우리 요새 그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은 햇빛 모으는 그런 뭐라 하냐 태양광 모듈이라고 하는 뭐 말이 좀 있어 보이지만 집광판이라고 합니다. 집광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집광판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작은 입자가 들어있는데 그 입자를 광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 설명 했었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든 이런 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지? 여기는 전자, 여긴 양공. 추억이 새록새록 올라오죠? 자, 이 광다이오드에 빛을 비추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을 비추면 이 금속 전구에서 뭐가 나간다는 얘기야? 광전자가 튀어나간다는 얘기지. 광전자가 튀어나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전류가 발생하잖아. 그지? 고고. 이 빛을 쪼여줬더니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자, 이제 우리는 뭔 얘기를 할 거냐면, 그 밑에 이 광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한 뭘 본다? 전하 결합 소자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영상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를 우리는 전하 결합 소자 CCD, Charge Coupled Device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아주 작은 화소인 수백만 개의 몇 개?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수백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참고로 너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만 화소, 200만 화소 이런 얘기 나오면 뭐라 그래나 엄청 뭐 있어 보이지, 그쵸? 엄청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어때? 엄청 뽀른 핸드폰인 거야. 엄청 구린, 아주 옛날 거. 요새는 뭐 1억 화소도 있지 않냐? 1억 화소, 그지?
하여튼 아주 작은 화소인 수백만 개, 요새는 수백만 단위가 아니라 천만, 억 단위입니다. 그죠? 선생님 지금 찍고 있는 건 내가 알기로는 이게 한 천만 화소쯤 될 것 같은데 조금 옛날 폰으로 찍고 있거든. 자, 아무튼 그게 하여튼 수백만 개 또는 수천만 개의 광다이오드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반도체 소자를 CCD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옛날 카메라에 혹시 필름이라고 들어봤니? 필름? 니네들까지는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이 카메라가 아직 집에 있을지도 모르고. 하여튼 이 필름으로 사진을 찍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진을 찍잖아. 빛을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상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뭐랄까, 잠깐만. 자,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와 이게 뭐냐,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 카메라에 필름에 상이 인화되는 거야. 인화되는 게 아니라 거기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막말로 빛을 기록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전화 결합 소자는 빛 신호 하나하나가 그 화소 하나하나에 다 저장이 돼 버린다는 얘기야. 자, 이제 어떤 원리인지 보자. 렌즈를 통해, 막말로 우리 디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CCD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있다랬어. 광다이오드에 닿으면 요거 하나가 지금 하나의 픽셀인 거야. 광전 효과 때문에 전자가 발생하며 그 화소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양을 전기 신호로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보라색, 남색, 파란색, 초록색 다 찍히나?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보라색이 파장이 짧고 빨간색이 파장이 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까 말한 진동수가 다 다른 빛인 거지. 그 진동수가 다르다 보니까 뭐가 다른 거야? 그렇지, HF가 다른 거야. 보라색이 HF가 가장 큰 거고 빨간색이 HF가 제일 작은 거라고. 그지? 글자가 왜 이러냐. 그래서 각 위치에 비춰진 빛의 세기에 대한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한 영상 정보를 기록한단 말이야. 빛의 세기가 셀수록 전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돼 있지? 그럼 보라색이 전자가 많이 발생하는 거야. 보라색이.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 CCD는 빛의 세기만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얘기했지? 이게 뭐야, 광자의 에너지가 센 빛이다 라는 것만 기록할 뿐이지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어.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다가 색필터라는 걸 집어넣는데, 색필터를 집어넣으면 색필터의 RGB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이 빛의 삼원색인 거 알죠? 여러 개의 색깔로 빛을 분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보남파초 노즐 빨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각각의 광다이오드에서, 공간이 좀 있나? 뒤에 나오는구나. 내가 만들고도 기억을 못하고 있어. 광다이오드에서 여러 가지 색깔로 분리한 다음에 전기 신호로 바꿔요. 이게 색필터의 역할이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거를 다시 카메라를 통해서 보잖아. 그지? 뭐 핸드폰을 띄워서 본다든지 내 눈에 들어오는 정보로 바꾸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기 저장될 때는 빛 신호가 변환된 전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이므로 그 전에, 그러니까 저기 물체가 있을 때, 여기는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니까 여기 카메라에 기록이 될 때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메모리 카드에 그 이진수의 형태로 저장이 돼서 파일로 저장이 된다.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볼 때는 반대지. 메모리 카드에 파일로 저장된 걸 CPU에서 처리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제 이 CCD에서 영상을 저장하는 원리를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의 구조가 있어. 흔히 말하는 DSLR급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있어. 아까 CCD 속에 뭐가 저장된다고? CCD 속에 빛의 세기에 따라서 보, 남, 파, 조, 노, 주, 빨. 얘가 가장 HF가 크다 그랬고 얘가 HF가 작다 그랬지? 이걸 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야. 기록을 하면서, 자, 여기는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빛이 들어와 렌즈를 통과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수정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CCD의 빛 세기가 기록이 돼. 이게 밝은 빛이다, 어두운 빛이다, 강한 빛이다, 약한 빛이다 기록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색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 색 필터. 자, 색 필터에 보면은 빨초파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파란색 필터 세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 필터는 빨간색 빛만 통과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저기 물체에서 뭐가 오느냐, 어떤 색깔이 들어오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빨간색 빛만 통과시키는 게 레드 필터야. 그 다음 두 번째, 초록색 필터는 초록색 빛만 통과를 시켜. 응? 그리고 파란색 필터는 당연히 파란색만 통과를 시켜.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상황을 두 개 만들어 볼게. 여기에 만약에 노란색 바나나가 있다고 쳐봐. 노란색 바나나, 그러니까 노란색이 색깔이 있다고 쳐봐. 그리고 우리 또 뭐 하나 해볼까? 청록색으로는 뭔가 있다고 쳐보자고. 청록색, 노란색, 청록색.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흰색. 지금 우리 이 PPT 바깥이 흰색인데, 자, 노란색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노란색이라고 하는 빛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을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 요 두 개의 빛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 물체에서는, 실제로 되게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갈게. 노란색 물체는 이 세 개의 RGB 필터 중에서 R하고 G만 통과하는 빛이 들어와. 1대1로. 그럼 노랗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끊긴 거지. 여기서 잘라먹힌 거지. 반면에 청록색을 띠고 있는, 누굴 띠고 있는? 청록색을 띠고 있는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치면, 청록색은 또 이 녹색과 파란색 필터만 통과하고 여기서 먹힌 거야. 막힌 거야. 그러면 청록색이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흰색은 뭐냐? 이 RGB가 다 통과해버리면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는 동일한 비율로 통과했을 때 그렇단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비율이 빨간색이 한 70%, 그 다음에 녹색이 한 30%, 그건 뭐야? 약간 노란색인데 좀 주황색 정도 되는 노란색. 반면에 초록색이 한 70%, 빨간색이 한 30% 가버리면 좀 굉장히 진한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런 정도의 차이로 이 CCD에 이런 정보들이 기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CCD는 이제 어디에 이용한다? 방금 얘기했듯이 디지털 카메라에 이용하고요. 우주 천체 망원경이나, 그 다음에 뭐 거기다 걔네들도 뭐 필름을 싣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CCTV, 뭐 요새 사용하는 카메라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CCD를 이용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의해 써 있는데, 일반 필름보다 감도가 약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어두운 장소에서도 찍을 수 있고, 가시광선이나 아니면 적외선도 감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 빛의 이중성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스타일의 그림이나 그런 그래프 같은 걸 좀 다루지를 못한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되면 시험 대비할 때 그때 그래프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고, 우리 그림 한 2개 정도를 덜 다뤘어. 왜 이 완자 책에 그 내용이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그 무슨 뭐 계단 올라가는 이람수 그래프 그림이 있었지? 그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X축, Y축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내용을 좀 하도록 하겠고, 우리 이제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